향토 음식에는 다양한 맛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향토 음식을 종류별로 나열하자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게 있을 텐데, 그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것을 조금 추려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보통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나눠지는 도별로 이렇게 향토 음식이라는 것은 그 구체성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도별로 유명한 한 지역의 음식, 보통 향토 음식은 시군 단위의 지명과 음식명이 보통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대표적인 것 하나하나만 끄집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에는 지역의 여러 향토 음식들이 다 들어와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서울에서 또 출발하는 이런 향토 음식들도 또 있기는 합니다. 종로 빈대떡이라든지 해장국도 있고요. 낙원동에 떡도 있고요. 장풍동 족발, 신당동 떡볶이 이런 것들도 서울의 향토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설렁탕입니다. 설렁탕은 조선에 그 왕이 칭경 행사를 한 곳 중에 하나. 이게 왕이 직접 이렇게 논밭을 가는 이런 봄에 행사를 하는데 그걸 칭경이라 그럽니다. 이 칭경 행사를 한 그 장소가 선농단인데 이 선농단에서 먹었던 음식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농단에서 왕이 직접 소를 몰고 이렇게 논을 갖다 한번 갈고 난 다음에 그 소를 잡아서 이렇게 탕을 끓여서 그 행사에 참석한 여러 사람들과 그 구경 온 백성들과 같이 그 음식을 나눠 먹었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선농단에서 그 탕을 먹었으니까 선농단의 탕이다 해서 선농탕, 선농탕, 설렁탕 이렇게 변했다 하는 게 하나의 이야기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설은 아니고요. 정설은 설렁이라는 말은 몽고로 술루에서 나왔다라고 보통 봅니다. 몽고가 그 한반도에 침입해 있을 당시에 여러 음식들이 우리한테 전해지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술루가 설렁으로 바뀌고 그 술루를 보통 한자로 빌공자에 탕탕자를 쓰는데 이 공탕이 곰탕으로 바뀌었다 하는 게 보통 학문적인 정설입니다. 설렁탕의 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옆에 보면 반드시 깍두기를 넣고 먹습니다. 이 깍두기가 서울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지역에 가면 설렁탕 집에 서울 깍두기 이런 식의 그 상호를 달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설렁탕이 크게 번진 것은 일제강점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소를 참 많이 키웠습니다. 그 이유가 일제가 식민 지배를 하는 과정에서 이 한반도에서 어떤 게 생산성이 높고 쓸만한 것인가를 좀 집중을 하게 되는데 고기 맛도 좋고 특히 가죽도 좋으니까 이 일제가 한반도에서 소 사육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1930년대 자료를 보면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쌉니다. 그래서 서울 전역에 이 설렁탕집이 크게 번창을 합니다. 외식 업체라 그러면 거의 설렁탕집이 거의 다인 것 같은 이런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설렁탕집은 유명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전통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가장 오래된 설렁탕집, 한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외식 업체 중에 하나가 100년도 넘은 그런 설렁탕집도 서울에 있습니다. 1960년대에 그 수원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농업 연구기관이 많이 몰려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대의 농대도 수원에 있었죠. 그래서 그 농업 중심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많은 정치인들, 행정 관료들이 관심을 가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원갈비라는 게 대통령이 먹었던 음식이다 하는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1960, 70년대 벌써 수원갈비는 대통령이 먹는 갈비다라는 이런 유명성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갈비 그 조리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뭐 가든이라는 거 있죠. 그 가든 형식의 그런 갈비가 또 번창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이 갈비를 숯불 위에 놓고 구워서 먹는 그 지금 우리가 아주 쉽게 접하는 이 음식의 외식 산업에서의 시원은 이 수원갈비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춘천 막국수. 뭐 춘천에 가면 뭐 다 먹고 오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정착을 해 있습니다. 춘천이 막국수로 유명해진 것은 경춘선이라는 기차와 그 지역이 1960년대 적극적으로 만들어지는 춘천호, 의암호 같은 그런 호반 도시와 연결이 됩니다. 1970년대에 대학 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걸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놀러 가는 게 대학생들의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춘천에 가서 호반을 한번 이렇게 놀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 막국수. 그래서 자연스럽게 춘천 그러면 막국수라는 게 그냥 고착이 되고 그렇게 막국수가 춘천의 것이 춘천의 음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갖다 지금 잡고 있습니다. 충북은 참 개성이 없는 지역 중에 한 곳으로 보통 생각들을 합니다. 뭐 향토 음식 그러면 그 영동 지역의 뭐 포도나 뭐 꽃감 뭐 그 정도 보통 떠오르고요. 향토 음식으로 특징 있는 무엇이 없는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북 지역에 그렇게 관광지로 유명해져 있는 곳이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려야만이 그 향토 음식도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하는 건데 충북이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 아쉬움이 있는 지역이죠. 그래도 특징 있는 무엇을 하나 들라 그러면 괴산 지역에서 그 근방에서 많이 먹는 다슬기국입니다. 괴산의 경우에는 보면 그 괴강이라 그러죠. 달래강이라는 건데 그 수량도 풍부하고요. 물이 아주 맑은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강이 있습니다. 그런 강에서는 다슬기가 많이 자라거든요. 그 다슬기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그 다슬기를 푹 삶아서 국물을 따로 내고 다슬기 알을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빼내죠. 그 국물에다가 아욱이라든지 근대라든지 채소류를 넣고 시원하게 국을 내는데 보통의 경상도 지역에서 보통 이 다슬기 국을 낼 때는 들깨를 넣어서 약간 구수한 맛이 강하게끔, 고소한 맛이 강하게끔 하는 특징이 있고요. 충남이나 전라도 지역에서 낼 때는 된장을 갖다가 넉넉하게 풀어서 하는 하기도 합니다. 충남 지역은 바닷가와 연해 있고 평야지도 많고 해서 좀 먹을거리가 풍부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 향토 음식이 발달해 있습니다. 충남권 지역의 음식은 전라도 전북과 전남 이렇게 같이 이렇게 띠를 이루는 지역인데 이 충남 지역의 음식 중에 그래도 특징적인 것을 하나 좀 보자 그러면 이 서산 지역에서 먹는 그 우럭젓국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럭이라 그러면 회로 먹고 매운탕으로 먹는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산의 시장에 가보면 우럭을 배를 갈라서 소금에 재웠다가 씻어서 꾸덕꾸덕하게 말린 것을 많이 팝니다. 그 우럭을 바짝 말린 것을 가지고 국을 끓이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제사상에 이 우럭 말린 것을 가지고 쪄서 올리는 게 그 서산 지역의 풍습이기도 합니다. 이 말린 우럭 가지고 맑게 끓이는 탕을 가지고 우럭젓국이라 그럽니다. 그 젓국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 젓은 간을 할 때 새우젓을 넣기 때문에 젓국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보통 우럭을 보통 횟집에 가면 우럭을 회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렇게 매운탕을 끓여내죠. 보통 싱싱한
그 우럭으로 하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말린 우럭 가지고 내는 그 탕은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산 지역에 가면 뭐 여러 음식들도 있는데 그 서산 시장 근처 가셔가지고 말린 우럭도 하나 사시고요. 그리고 우럭젓국 한 그릇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 특히 겨울에 몸을 개운하게 하는 데는 아주 괜찮습니다. 전라북도의 음식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딱 그 꼽으라 그러면 전주 비빔밥. 전주 비빔밥은 전라북도 전주의 향토 음식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런 음식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죠. 한식 세계화를 이야기할 때는 꼭 이 전주 비빔밥을 빼놓지 않습니다. 향토 음식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주 비빔밥을 두고 옛날에 임금님이 먹던 골동반에서 유래했다는 뭐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두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빔밥이라는 것은 그냥 시장에서 간단하게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이거든요. 밥 위에 반찬이 올려져 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전주 비빔밥은 전주에 있는 남부시장, 전주에 가면 그 남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남문시장의 근처에서 좌판에서 시작한 음식입니다. 그 황포묵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보통 녹두를 가지고 만드는 묵을 두고 청포묵이라 그러는데 그 청포묵에 치자의 노란 물을 들이는 것을 두고 황포묵이라 그럽니다. 전주에는 이 황포묵을 만드는 공장이 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장도 있습니다. 전남하면 항상 먼저 떠오르는 게 홍어입니다. 삼합, 푹 삭힌 홍어와 돼지고기와 신김치를 같이 넣고 먹으면서 막걸리 한잔하는 맛으로 목포 간다, 뭐 전라남도 간다, 보통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이 홍어가 특히 유명하게 지역으로서 향토 음식으로 번창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나주 영산포입니다. 영산포에 가면 홍어 가공 공장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옛날부터 영산포가 그 전라남도의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을 물자를 연결해 주는 포구로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어가 잡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그 홍어들이 영산포로 가서 푹 삭힌 상태에서 다시 칼질 맛있게 부위를 잘 나눠서 칼질 제대로 해서 가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영산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산포의 그 홍어 골목을 가면 그 동네 자체가 온통 홍어 냄새로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어 맛을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영산포에 가서 그 길을 한번 거닐면서 그 홍어 냄새를 한번 맡아보는 것도 아주 재미난 일이 될 겁니다. 경상북도는 내륙과 해안이 크게 나눠집니다. 안동, 청송, 봉화 뭐 이 지역의 내륙의 그 향토 음식이 또 있고요. 바닷가 쪽 향토 음식이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보통 뭐 안동, 청송, 봉화 이쪽에도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지만은 전국적으로 지금 유명해져 있는 것은 포항에서 나오는 과메기입니다. 겨울만 되면 이 과메기 먹는 게 유행을 하고 대도시에서도 웬만한 술집에서는 과메기를 냅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이 과메기라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나 먹었지 타지 사람들은 그 음식을 보는 것만 가지고도 끔찍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꽁치를 말려서 날것으로 먹기 때문이죠. 보통 그렇게 날것으로 먹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꽁치 그러면 보통 비린내가 많이 나는 생선으로 여기는데 그걸 말려서 생으로 먹는다는 것은 아주 거북스러운 음식으로 보이죠. 부엌의 문 그 바로 위에 있는 창입니다. 옛날 부엌의 형태로 보면 아궁이에서 이렇게 불을 떼면 굴뚝으로 해서 이렇게 연기가 빠져나가지만은 그 빠져채 못 나가는 연기는 살창으로 이렇게 통해서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 살창에다가 청어를 걸어두면 자연스럽게 훈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훈연한 청어를 두고 영관목, 관목 이런 말을 썼고요. 그게 경상도 사투리로 관목을 과메기를
라고 해서 이 과메기가 만들어졌습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청어는 많이 잡혔고요. 그래서 다들 청어를 두고 과메기라 하고 먹었습니다. 죽도 시장이든 구룡포 시장이든 어느 지역에 가나 겨울이면 이 과메기 시장이 크게 열립니다. 포항의 구룡포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쭉 해안가로 따라 올라가다 보면 과메기 득장이 겨울을 되면 바닷가에 촘촘하게 이렇게 열립니다. 맛있는 과메기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닷가와 가장 가까이 있는 득장의 과메기를 구하는 겁니다. 과메기가 맛있으려고 그러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말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포항 여행길에 바닷가 다닐 일이 있으면 바다 바로 옆에 과메기가 걸려 있다 그러면 그 과메기를 한번 사서 드십시오. 그러면 겨울에 참맛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경상도 음식 참 다양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이 부산의 꼼장어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게 재미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꼼장어는 그렇게 맛있게 생긴 생선이 아닙니다. 그냥 두면 이렇게 찐득한 이 몸에 체액이 막 나오고요. 눈도 안 보이고요. 입 주위를 보면 말미잘 모양 비슷하게 생기고 아주 좀 맛없게 생긴 징그럽게 생긴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지역에서는 이 꼼장어가 크게 번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래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그 아픔이 같이 묻어 있습니다. 꼼장어를 쓰는 것은 보통 그 살보다는 처음에 활용되는 것은 그 가죽을 쓰기 위해서 꼼장어를 잡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꼼장어를 많이 잡았는데 이 꼼장어의 가죽을 벗겨서 일본 사람들 게다라 그러죠. 남학신. 거기에 보면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을 꼼장어 가죽으로 만듭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또 이 꼼장어를 가공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에 쓰느냐 그러면 고급 핸드백이라든지 벨트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살은 갖다 다 버렸겠죠. 근데 그 버리는 살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만들어진 게 곰장어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갈치시장의 곰장어 구이집들은 그 포장마차 형식으로 조그마한 가게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 가게의 주인들은 할머니들이고요. 보통 한국전쟁 이후에 피난 왔던 분들이 그 지역, 그 가게를 지고 계속해서 대물림해서 이렇게 파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의 이름들을 보면, 지명들이 보통 붙어 있는 게, 부산의 지명이 아니라 타지의 지명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곰장어가 부산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져서 만들어진 음식이라기보다는 그 한국전쟁기에 피난민들이 몰려와서 여러 사람들이 그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서 만들어진 그런 음식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시면 그 자갈치 시장에서 곰장어 구이를 드실 때 한국전쟁기에 대한 그런 그 고통의 아픔의 역사가 같이 묻어 있는 음식이다 하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드시면 그 음식이 좀 별다르게 색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제주는 한반도와 달리 남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라서 기후와 환경이 다르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산물도 많이 다릅니다. 제주에서 나오는 것들 맛없는 게 없죠. 다 맛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 제주 갈치국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갈치국 이러면 아직도 그걸 어떻게 먹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마산 출신인데 바다 것이라 그러면 어릴 때부터 늘 먹어와서 웬만한 것은 다 익숙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갈치국을 접한 것이 고등학교 때 거제도로 이게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을 때 그 욕지도라는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거기서 처음 이 갈치국을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민박을 하는데 그 민박집 아주머니가 학생들이니까 맛있는 국 한 그릇 저녁 먹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떠줬는데 미역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고기 토막이 있었는데 그게 갈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갈치국을 처음 접하고 제 친구들도 갈치국을 처음 접하니까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을 하다가 끝내 먹지 못하고 버리고 빈 그릇을 갖다 드리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거짓말로 인사만 제가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갈치라고 그러면 마산에서도 제가 어릴 때 보는 갈치라는 것들도 싱싱하지 못한 상태의 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린내 나고 하는 그 정도의 갈치죠. 그래서 싱싱한 갈치라는 것을 갖다가 알지를 못하니까 갈치국이 맛이 어떨까를 갖다가 상상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다 커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향토 음식에 대한 취재를 다니면서 갈치국을 제주 가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비릴 것이라는 생각 전혀 의외였어요. 너무나 달콤하고 고소하면서 맛있는 그 갈치국이 내가 그때 왜 버렸었는가 하는 후회가 될 정도였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갈치를 낚시로 잡고요. 낚시를 잡자마자 그 당일의 새벽에 시장에서 팔리고 그 당일에 식탁에서 갈치국으로 끓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싱싱한 갈치죠. 그 아주 싱싱한 갈치니까 국으로 끓여도 전혀 비린내가 없고요. 아주 맛있는 국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향토 음식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식재료의 특징이 잘 담겨 있는 음식이라는 것이 이 갈치국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먹지 못하는 음식, 이거는 어색한 음식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지역에 가서는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서울에서는 갈치국을 절대 먹지를 못하지만은 제주에서는 충분히 갈치국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그 지역의 식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갈치국을 아직도 먹기 좀 그렇다고 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주 가시면 서울에서 보는 갈치와는 전혀 다른 것이니까 제주 가시면 꼭 한번 갈치국 드시면서 그 갈치는 어떻게 잡고 어떻게 이 식탁에까지 올라왔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도 같이 들으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맛있습니다. 음식을 문화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음식의 재료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조리하고 먹는 사람의 삶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향토 음식은 그 음식과 관련되는 그 지역의 지리적인 특징과 환경, 생산 조건,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들고 먹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향토 음식을 이해를 할 때 그냥 단지 그게 어떤 맛이 난다, 맛있다 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음식이 어떻게 그 재료가 생산이 되고 어떻게 옛날부터 그 음식을 먹었는가, 지금도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있는가 하는 그 삶의 주변부까지 같이 이렇게 살피면서 그 음식을 즐긴다 그러면 곧 음식을 문화로 발라먹는 일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40, 50대는 산업화 이후에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세련된 음식들, 외국의 음식들 이런 것을 많이 먹고 자란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각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세대이기도 하죠. 그 반면에 지역의 음식, 향토 음식, 전통적인 농촌 사회에서 먹었던 음식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향취, 옛날의 전통적인 그리고 향토적인 그런 삶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도 많이 드시면서 삶이 더 풍부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